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언론 윤리는 진실 추구, 사회 정의와 인간적인 연대, 그리고 인간 존중을 지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언론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네, 그 언론을 칭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의 그릇, 이제 공공의 그릇이다 그래서 공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여론을 모아내기보다는 가끔은 흉기로 돌변하는 때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14년 초잖아요. 그래서 2014년 언론들이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겠다는 걸로 좀 얘기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네, 범죄와 관련된 보도네요. 네,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바로 엽기적인 살인, 성폭행 내지는 묻지마 살인의 가해자들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이런 흉악범죄를 보도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너무 원색적으로 보도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속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보도 네.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의 예가 작년 7월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한 남학생이 여학생을 모텔로 유인해서 성폭행을 한 후에 그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그에 못지않게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2012년이죠. 7월 11일자 동아일보에서 그 남학생이 그 여학생을 그 살해하는 장면들, 그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들이 마치 소설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바로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좀 크게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네. 피해자의 가족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두가 더 가해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런 때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그 나주, 네. 2010년 네. 있었던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그 범인의 얼굴이 일부 신문들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찰도 그랬고 범인들 이렇게 현장 검증하면은 마스크 씌우고 모자도 씌우고 수갑도 옷이나 그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경찰이 일단 얼굴을 공개했고 또 언론들이 그대로 공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언론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선정성, 과연 그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의 문제냐는 차원이냐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그 시청률이나 독자 확보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상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보도에 긍정적인 측면? 네. 또 있으니까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이겠죠. 네, 물론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당연히 큰 사건일수록 있을 테고 예를 들어 이제 범죄를 관련 보도를 함으로써 예방 차원도 있을 네네.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조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감시하는 긍정적 역할이 있긴 합니다. 네. 문제는 그 얼마만큼 또 알 권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강력 범죄하면 늘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들이지만 그 인물들을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또 다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케이블 TV라든가 이런 방송에서는 다큐 드라마로 제작이 되는 그런 네.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니까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범죄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한동안 동반 자살 보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동차나 아니면 그 펜션을 잡아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이
연탄불을 피워서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지냈다기보다는 인터넷에서 만나서 어떤 계기로 모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자살하게 된 사회적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네. 이런 사회적인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고 이런 사회적 원인, 그러니까 자살의 사회적 동기 같은 것들이나 예방 관련해서는 주요하게 보도되지 않는 것들 또한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자살 방법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살 보도가 나오면 똑같은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그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보도가 참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또 뭐 여러 가지 효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베르테리의 베르테리 효과라고도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 교육방송 프로에서 이 특집으로 마련한 프로 중에 이 자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내용을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베르테리의 효과도 있지만 이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많은 베르테리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사례로 보여주면서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파파게노의 효과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파파게노의 효과는 뭐냐면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네네. 그 마적, 그러니까 마술피리의 란 제목의 그 오페라에 나오는 그 파파게노가 뭐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보조 캐릭터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파파게노가 그 새 잡는 그 사냥꾼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파파게나를 만났는데 그 파파게나가 사라졌어요. 딱 사라지는 순간에 이 파파게는 그것에 상심하고 또 절망을 느껴가지고 목을 메고 자살하려고 할 때 요정들이 나타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줘요. 좋은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 파파게노가 결국은 자살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데서 파파게노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 언론에서라든가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연예인들의 특히 연예인들의 자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연예인들이 와서 방문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또 연예인들의 그 어떤 그 자살한 연예인의 그 가족들에 대해서 취재하는 그런 것도 보도가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시청자들한테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정말 짧게 하라. 그리고 그 보도의 원칙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보도의 원칙들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살한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미화시켜서 표현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결코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결과 실제로 자살 효과 자살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보도나 좀 이런 부정적인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 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없는 게 아닌데요. 예. 네, 신문윤리 실천 요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읽어드리면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내지는 잔인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네.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독자 확보나 시청률 네. 때문에 이런 걸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 말에 개봉했던 이준익 감독의 소원이라는 영화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08년도 그 여아의 성폭행 사건을 실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내용에서 그 중요한 것은 그 범죄자에 대한 증오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 가족들, 그 당사자인 어린아이와 가족들의 그 치유 과정을 다뤘다는 것이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 영화에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좀 꼬집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들은 치료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처벌만 되면 됐지 점점 알려지는 것들이 사실 크게 그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나타나면 기자들이 카메라, 마이크를 들고 벌떼처럼 몰려드는 장면들. 실제로 사생활이 지나치게 많이 보도됐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병실에 옮길 때마다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생활 침해뿐만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도되니까 또 그로 인한 2차 피해, 네. 언론이 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꼬집어서 얘기한 뭐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보도네요. 네, 저희 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1년 내내 뭐 작건 크건 간에 노조들의 파업은 아마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온시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이제 대규모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정부와 재계 입장을 대변하면서 뭐 시민 불편, 물류 대란, 경제 손실 이런 보도들이 좀 레파토리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사측 입장이 많이 보도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노동자, 즉 고용자들의 입장은 뭐 사실 별로 보도되지 않는 게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로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TV만 보면 이게 좀 밥그릇 싸움 같기도 하고 귀족 노조인 것 같기도 하고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게 되죠. 네. 네, 그 가장 최근에 철도 노조 파업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좀 꼼꼼히 보면은 그런 보도 안에서도 이게 뭐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보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그 물류 대란이라고 하면서 물류 그 운송량의 몇 %가 지금 차질이 있는지가 언론사마다 제각각 달라요. 네. 뭐 어디는 35%, 어디는 40%, 어디는 50% 지금 물류 같은 날짜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정보원이 어디인지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물론 이제 그 시청자나 독자분들이 언론들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언론만 보면은 40%가 지금 물류 수송 차질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다 느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 노조의 그 파업 그 접고 복귀하는 비율도 35%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철도 노조에 확인해 보면은 필수 인원 꼭 그 열차가 다니기 위한 필수 인원은 당연히 이번에 그 남겨두고 파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불법 파업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인원을 빼면은 복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좀 양산되고 이런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청자 입장에서 신부님이나 뭐 정 선생님은 이 노조의 파업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 실제로는 어떠세요? 왜 파업을 하는지 그 문제는 그다지 다뤄지지 않고 시민의 불편만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냥 보면은 아 불편하구나 이 생각만 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크게 부각되지 않거든요. 신부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저는 그 파업이라고 하면 그 2000년대 그 초에 나왔던 영화 있죠. 그 빌리 엘리어트라고 하는 네, 네. 그 영국 영화가 있는데 그게 그 광산 파업인가요? 탄광, 폐광될 위기에 처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파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갈라지죠. 이제 노조도 또 갈라지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복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아들을 결국은 그 아들을 그 발레를 발레리나. 좋아하니까 발레리나로서 이렇게 키우는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그 큰 아들과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그 차를 타고 막 계란 투척을 하고 막 야유를 보내는 그 가운데 그 버스를 타고 네. 그 탄광으로 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모습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극한적인 생계죠. 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고려돼서 이렇게 대결 구도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기싸움이라든가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근원적으로 그런 어떤 그런 애정들이 좀 바탕이 돼서 그런 시각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모르겠지만 참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럼 이렇게 왜 그 언론이 균형 있게 보도를 하면 좋은데 사측이나 정부의 입장 쪽에 보도를 보이는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가 좀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발로 뛰어서 취재하지 않고 네. 사무실에 앉아서 보도자료만 보고 쓴다. 그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도자료라고 하면은 기업이나 정부 측에서 좀 더 세련되게, 좀 다양하게 내지는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좀 보고 쓰는, 그러니까 발로 취재하지 않는 부분. 실제 파업 현장에 가서 그 노동자,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보다는 문서로만 받아보니까 판단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언론사의 입장인 거죠. 예를 네. 들어 그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가장 크게 언론의 그 편집 방향에 관여를 해왔잖아요. 근데 2000년 초반까지는 그 광고주였습니다.
기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기사를 쓰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 광고주, 그러니까 기업이죠. 네. 큰 대형 그 대기업들이 뭐 이미지 광고도 하고 뭐 자동차나 아파트 광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좀 입김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기자들은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발로 치지하지 않는 부분, 광고주랄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제 언론사들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좀 양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을 고루 듣지 못하고 그냥 뭐 노조가 파업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냥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않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최근에는 SNS라는 네. 사회 그 연계망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하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정보를, 다른 시각의 정보를 찾기도 어려웠는데 네.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기도 하고 또 인터넷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교차,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이 좀만 노력하면은 좀 그런 건 열려 있어서 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네, 마지막 주제는 뭐 그때그때 달라요. 아, 네, 보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크게 지금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네. 일부 언론들이 정론지, 지상파 방송도 그렇고 일간지들도 스스로 정론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장이 바뀔 수는 있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뭐 상황이 달라지거나 하면 입장이 바뀔 수는 있고 주장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그때그때 다른 보도들 이제 입장을 하고 있어서 좀 문제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제하고 오늘이 다른 경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몇 년 전에 했던 주장들이 바뀌거나 그런 거라서 일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그걸 꾸준하게 보지 않았다면은 좀 알기 어려운 것들도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한 신문이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초기에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하나 티클 만한 도덕성이라도 엄중히 걷어 다스려야 된다고 했다가도 어떤 때는 전문성만을 앞세우면서 뭐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위법성인 거 있잖아요. 위장전입. 이건 위법적인 문제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눈 감고 넘어간다거나 또 어떤 때는 그 예를 들어 2008년도 그 광우병 위험 회복기 네. 수입 반대가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떤 때는 그걸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위험하지 않다 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명과 먹을거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문제이잖아요. 이런 보도들이 뭐 더 찾아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많지만 오늘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난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네.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문이나 TV 뉴스를 볼 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방송이 뭐 다양한 것도 좋지만 좀 우습다고 생각된 것이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동물털의 그 무자비한 착취, 그 채집 네네네. 과정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는 모피를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각을 했던 사람들도 그 모피를 싸게 사러 막 달려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진짜 책임감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일관되게 방송 주제를 좀 잘 뽑고 좀 일관되게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인터넷 언론의 경우에도 인터넷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론 윤리는 진실 추구와 그다음에 사회 정의, 그다음에 인간 존중 이런 주제들을 좀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언론을 바라보고 또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도와주신 조영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